아줌마, 당신 아들은 쓰레기야. 쳐 맞아도 되니까 껴들지마 이등병 군인 아들. 면회 온 엄마 앞에서 아들을 개처럼 다루던 쓰레기 선임들이 엄마의 전화 한 통에 군단장이 뛰어오자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비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군.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이 땅은 3월이라는 계절이 무색할 만큼 혹독한 냉기에 갇혀 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은 이곳이 민간인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최전방임을 시위하듯 불어닥쳤다.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예하 백호연대.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이 격오지 부대 위병소 앞으로 낡아빠진 검은색 택시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택시 기사는 룸미러로 뒷좌석의 손님을 힐끔거렸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색이 바랜 곤색 바람막이에 챙이 넓은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쓴 그녀의 모습은 아들 면회 온 여느 어머니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손님, 여기 맞습니까? 3대대 위병소입니다. 기사의 질문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매는 서늘하면서도 깊었다. 그녀의 이름은 차수연. 대한민국 육군 교육사령관이자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중장. 별이 3개의 3스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에는 찬란한 계급장 대신 낡은 배낭 하나만이 얹혀 있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수연은 택시비와 함께 기사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고 차에서 내렸다. 택시가 떠나고 흙먼지가 가라앉자 거대한 철문과 무장한 초병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위병소 정문에는 필사즉생 골육지정이라는 부대 구호가 붉은 페인트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문구를 응시했다. 죽기로 싸우고 뼈와 살을 나눈 정을 나눈다. 그 숭고한 단어가 오늘따라 유독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들 이진우 일병 때문이었다. 3일 전 차수연의 개인 이메일로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 발신자 정보는 없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령관님, 아드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사단 100호 연대 3대대 구중대의 실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감찰로는 절대 밝혀낼 수 없습니다. 제발 어머니의 눈으로 와주십시오. 차수연은 그 길로 휴가를 내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강원도로 달려왔다. 중간에 차량을 숨기고 택시로 갈아타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장군의 방문이 알려지면 부대는 순식간에 연극 무대처럼 꾸며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위병소 창문으로 다가가자 안에서 난로를 쬐고 있던 근무자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창문을 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들 면회 왔습니다. 구중대 일병 이진우입니다. 근무자는 차수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다. 명품이라곤 하나도 없는 등산복,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가방. 그는 흥미를 잃은 듯 껌을 씹으며 볼펜을 딱딱거렸다. 오늘 평일인데 면회 신청 미리 하셨습니까? 네. 행정반 통해 허가받았습니다. 잠시만요. 근무자는 인터폰을 들고 어딘가로 웅얼거렸다. 그의 태도에는 군인으로서의 절도나 예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지루한 일과를 방해받은 짜증만이 묻어났다. 지금 대대 작업 중이라 바로는 안 되고 면회객 대기실 가서 기다리랍니다. 행보관님이 인솔하러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수연은 위병소 옆에 마련된 컨테이너 박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면회객 대기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먼지 냄새가 확 풍겨왔다. 난방이 되지 않는지 실내는 바깥만큼이나 서늘했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철제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선진 병영 문화 정착, 웃음꽃 피는 우리 부대 같은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사진 속 병사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차수연의 감각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대기실 구석에 놓인 방명록은 너덜너덜했고 바닥에는 누군가 뱉어놓은 침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의 풍경도 기이했다. 병사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구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고함만 간헐적으로 터져나올 뿐이었다. 1시간. 약속된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연은 묵묵히 기다렸다. 장군으로서 부하를 질책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참아야 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중장이 아니라 일병 이진우의 어머니였다. 아씨, 귀찮게 진짜. 문 밖에서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고 팔을 걷어붙인 상사 한 명이 들어왔다. 행정보급관 조상구 상사였다. 그는 차수연을 보더니 대충 고개만 까딱였다. 이진우 어머니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오시죠. 애가 지금 작업하다가 와서 꼴이 좀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쇼. 군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 상사는 앞장서서 걸으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차수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부대 안으로 들어설수록 분위기는 더욱 흉흉했다. 마주치는 병사들의 눈빛은 생기가 없었고 하나같이 바닥을 보고 걸었다. 간부를 보고도 경례 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다. 기강이 무너진 부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면회실 건물은 대대본청 뒤편 볕이 들지 않는 음습한 곳에 있었다. 조 상사가 문을 열고 들어갔고 차수연도 그 뒤를 따랐다. 안에는 낡은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음식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불쾌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 병사가 앉아 있었다. 진우야. 차수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병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차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알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입대 전 뽀얗고 건강했던 이진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움푹 패인 볼, 초점을 잃고 탁해진 눈동자, 까칠하게 튼 피부.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왼쪽 눈가에 선명하게 남은 시퍼런 멍 자국이었다. 엄마? 이진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공포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엄마를 보고도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몸을 움츠렸다. 마치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처럼. 차수연이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와 피딱지가 엉겨 있었다. 세상에. 진우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손은 또 왜 이렇고? 차수연이 울먹이며 아들의 뺨을 만지려 했다. 그러자 이진우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뒤로 뺐다. 조건 반사적인 회피.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폭력에 노출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방어기제였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훈련하다가. 이진우는 차수연의 눈을 피하며 횡설수설했다. 그때 조상구 상사의 뒤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우가 워낙 동작이 굼떠서 말입니다. 어제 야간 전술 훈련하다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진우야? 조 상사의 옆에는 언제 왔는지 험상궂은 인상의 병장 하나가 서 있었다. 이름표에는 박철민이라는 세 글자가 박혀 있었다. 박 병장은 이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네, 맞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넘어진 겁니다. 이진우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차수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저 멍은 주먹이나 둔기로 가격당했을 때 생기는 타박상이었다. 게다가 입술 안쪽이 터져 부어오른 것은 뺨을 수차례 맞았다는 증거였다. 차수연은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감췄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가방을 열었다. 그래. 많이 힘들지. 엄마가 밥 해왔어. 너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차수연이 보온병을 꺼내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하지만 이진우는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힐끔힐끔 박철민 병장의 눈치를 살폈다. 먹어. 어서. 차수연이 숟가락을 쥐어주자 그제야 이진우는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씹지도 않고 삼키는 아들의 모습은 굶주린 짐승과도 같았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숟가락질. 차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누구냐?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사육이었다. 이진우가 밥을 먹는 동안 조상구 상사와 박철민 병장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들은 바로 옆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더니 컵라면과 냉동 만두를 가져와 먹기 시작했다. 면회객과 병사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사생활조차 보장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감시였다. 야, 박 병장. 넌 좋겠다. 다음 달이면 저녁이라. 아이, 행보관님도 참. 나가봤자 뭐합니까? 백수인데. 그래도 여기서 애들 교육하는 맛에 살았는데 아쉽습니다. 하하. 교육이라. 내가 교육 하나는 끝내주지. 저번에 김이병도 내가 교육하고 나서 사람 됐잖아. 말도 마십시오. 그 새끼 처음에 말귀 못 알아쳐먹어서 제가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몽둥이가 약이라고 몇 번 굴리니까 빠릿빠릿해지더라고요. 그들은 차수연이 듣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다. 아니, 오히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몽둥이 굴리다. 그들의 대화 속에 섞인 단어들은 하나같이 폭력을 미화하는 은어들이었다. 이진우의 숟가락질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박 병장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깨가 움찔거렸다. 어머니. 박철민이 갑자기 차수연을 불렀다. 입가에 벌건 라면 국물을 묻힌 채 비릿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진우가 집에서도 이렇게 말이 없었습니까? 애가 너무 답답해서 말입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눈치가 있어야 하는데 얘는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희가 데리고 다니느라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적반하장.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차수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진우는 신중한 아이입니다. 말수가 적은 건 생각이 깊어서지 눈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는 부족한 병사를 가르쳐서 전사로 만드는 곳 아닙니까? 고생스럽다고 탓할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선임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차수연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박철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감히 아줌마 주제에 군대 돌아가는 꼴을 논하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따, 아줌마 말 잘하시네. 군대 안 갔다 오셔서 모르시나 본데 여기는 사회랑 다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 배우게 하는 게 군대식입니다.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 유난 떠시는 건 알겠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셔야죠. 옆에 있던 조상구 상사도 거들었다. 맞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관심 병사라 저희가 특별 관리 중입니다. 엄마 병장이 멘토로서 친동생처럼 아껴서 그런 거니 오해하지 마시죠. 친동생처럼 아껴서 얼굴을 저렇게 만듭니까? 차수연이 쏘아붙이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조 상사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고 박철민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이 아줌마가 진짜. 야, 이진우. 너 어머니한테 똑바로 말씀드려. 내가 너 때렸어. 내가 넘어진 거라며. 박철민이 테이블을 발로 쾅 찼다. 이진우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넘어진 겁니다. 박 병장님은 저 챙겨주셨습니다. 들으셨죠? 본인이 그렇다는데 왜 어머니가 난리십니까? 박철민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차수연은 아들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이들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리며 장교 한 명이 들어왔다. 작전장교 완장을 찬 대위였다. 이름은 최영수. 그는 껄렁한 걸음걸이로 다가와 박철민과 조 상사의 경례를 대충 받았다. 면회 왔다며. 진우 어머니시죠? 그렇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3대대 구중대장 최영수 대위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진우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 대위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현역 부적합 심사 동의서입니다. 차수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진우가 군 생활 적응을 너무 힘들어해서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 증세도 보이고 자해 시도도 있었고, 아무래도 여기서 더 버티게 하는 건 서로에게 고문 아니겠습니까? 좋게 좋게 불명예 제대라도 시켜서 내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차수연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정신 불안정, 복무 부적응, 자살 우려. 온갖 낙인들이 아들의 이름 옆에 적혀 있었다. 멀쩡한 청년을 데려다가 폭행하고 괴롭혀서 망가뜨려 놓고 이제는 정신병자로 몰아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자해 시도라니요. 제 아들이 자해를 했단 말입니까? 네. 저번 주에 화장실에서 면도날로 손목을 그으려는 걸 저희가 발견해서 막았습니다. 안 그러냐, 진우야. 최 대위가 이진우를 쳐다보며 눈짓을 했다. 이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저들의 협박에 의한 거짓 자백. 차수연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최 대위를 똑바로 응시했다. 중대장님, 이 서류 대대장님 결재받은 겁니까? 대대장님도 구두로 승인하셨습니다. 어머니만 동의하시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아들 데리고 바로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최 대위는 볼펜을 내밀며 재촉했다. 차수연은 그 볼펜을 밀어냈다. 중대장님, 제 아들이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부대가 제 아들을 적응 못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본 부대의 썩은 분위기, 아들의 상처, 그리고 저 뒤에서 떠드는 쓰레기 같은 병사들의 대화 내용. 이 모든 게 조직적인 가혹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쓰레기. 말씀이 지나치시네. 최 대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지나친 건 당신들입니다. 감히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하를 보호해야 할 지휘관이 가해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다니. 이게 장교가 할 짓입니까? 차수연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최 대위는 순간 흠칫했지만 곧바로 비웃음을 흘렸다.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어디서 훈계질이야. 증거 있어. 당신 아들이 정신병자라는 진단서 우리가 다 끊어놨어. 좋게 말로 할 때 사인하고 꺼지라고. 헌병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헌병. 차수연이 짧게 웃었다. 그래. 불러라. 안 그래도 내가 부르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최 대위가 인상을 쓰며 소리쳤다. 야, 폰 뺏어. 어디 민간인이 부대에서 전화를 써. 보안 위반이야. 박철민 병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수연에게 달려들었다. 이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엄마 앞을 막아서려 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차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박철민이 손을 뻗기도 전에 재빠르게 화면을 터치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다. 신호음이 한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굵고 중후한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다. 충성. 5군 단장 김성규 중장입니다.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면회실의 공기가 일순간 정지했다. 박철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조상구 상사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다. 최 대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5군 단장, 중장, 사령관님. 이 단어들의 조합이 의미하는 바를 그들의 뇌가 받아들이기까지는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다. 김장군, 나다. 차수연. 차수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장병을 호령하는 장군의 목소리였다. 네. 사령관님. 위치가 어디십니까? 보고받기로는 휴가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 철원 6사단 100호 연대 3대대 면회실에 와 있다. 사적인 용무로 왔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군. 김장군, 지금 즉시 6사단장에게 연락해. 최 대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사령관. 차수연. 그제야 그의 머릿속에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육군 교육사령관 차수연 중장. 여군의 전설. 철의 여인. 설마. 최 대위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조상구 상사는 이미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있었다. 박철민 병장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눈만 껌뻑거렸다. 3대대 전체 병력 지금 이 시간부로 생활관 대기시켜. 그리고 헌병대와 감찰팀, 법무관 전원 소집해서 여기로 보내. 헬기 띄워라.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신변에 위협이 있으십니까? 위협이라기보단 아주 더러운 꼴을 보고 있어서 말이야. 내 눈앞에 있는 쓰레기들부터 치워야겠어. 이상. 통화가 끊겼다. 차수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최 대위를 바라보았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사령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최 대위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비굴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오해십니다. 저는 애들이 시켜서. 아니, 대대장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조상구 상사도 덩달아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처자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로마법을 운운하던 그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양약강.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인간들의 전형이었다. 차수연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처자식 있는 놈이 남의 집 귀한 자식은 그렇게 짓밟았나. 너희가 말한 로마법이 이런 건가. 강한 놈이 밟으면 밟히는 거. 그녀는 벌벌 떨고 있는 박철민 병장에게 다가갔다. 일어나. 박철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지 못했다. 내 놈이 아까 그랬지.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 배우게 한다고. 그래, 그 교육관 참 훌륭하구나. 내 오늘 너희에게 그 방식 그대로 가르쳐주마. 그때 밖에서 웅장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땅이 진동하고 창문이 덜덜 떨렸다. 이진우가 놀란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엄마. 저게 뭐야? 연병장 하늘 위로 새까만 점들이 나타났다. 하나, 둘, 셋. 무려 5대의 기동 헬기였다. 거대한 수리온 헬기들이 하강풍을 일으키며 부대 연병장으로 쇄도하고 있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다. 헬기 옆면에는 선명한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성판. 붉은 바탕에 은색 별 3개. 중장의 헬기였다. 동시에 부대 울타리 밖에서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헌병대의 순찰차와 수송 트럭들이 위병소를 돌파해 들이닥쳤다. 전 병력 집합. 대대장부터 2등병까지 전원 연병장 집합. 확성기 소리가 부대를 뒤흔들었다. 면회실 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완전 무장한 특수임무대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검은 헬멧과 선글라스를 쓴 그들은 순식간에 최 대위와 조 상사, 박 병장을 제압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명령받고 도착했습니다. 선두의 선 대령이 차수연에게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수고했어. 저 셋 즉시 긴급 체포해. 혐의는 상관 모욕, 가혹행위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차수연은 아들의 멍든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다. 군형법상 특수폭행 및 직무유기다. 예. 알겠습니다. 끌고 가. 헌병들이 3사람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차수연은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자, 진우야. 어디로요? 연병장으로. 내가 당한 그 모든 억울함 오늘 여기서 다 갚아줄게. 엄마가 약속했잖아. 밥 먹여준다고. 차수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면회실 밖으로 나갔다.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갑작스러운 비상 소집의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뛰어나오고 있었고 헬기에서 내린 감찰 장교들이 곳곳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중령 한 명이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다. 대대장 황태섭 중령이었다. 그는 헬기에서 내린 별 3 성판을 보고는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그리고 면회실에서 걸어 나오는 차수연을 보자마자 다리가 굳어버렸다. 황태섭 중령. 차수연은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10년 전 그녀가 사단장 시절 부정을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던 그 작자였다. 그가 이 부대 대대장이었다니. 오랜만이군 황중령. 차수연이 연병장 단상으로 올라가며 마이크를 잡았다.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전 부대원 차렷.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감찰 대령의 우렁찬 구호에 수백 명의 병력과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함성. 차수연은 아들 이진우를 자신의 옆에 세웠다. 그리고 황태섭 중령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황태섭 중령.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와. 철원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이진우는 엄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항상 다정하기만 했던 엄마가 지금은 거대한 산처럼 커 보였다.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공포가 아닌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철원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헬기의 로터가 멈추며 일으키던 굉음이 잦아들자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500여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 침묵은 군기라기보다는 압도적인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마비 상태에 가까웠다. 단상 위에 선 차수연 중장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끝에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한 사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대대장 황태섭 중령. 팔자걸음으로 뛰어오던 그는 단상 아래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3대 대장 중령 황태섭. 사령관님께서 여긴 어인일로. 황태섭이 말을 더듬으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수연은 그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다. 10초, 20초. 시간이 흐를수록 황태섭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다. 침묵이 주는 압박감은 어떤 고성보다도 무거웠다. 어인일이라. 차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낮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내 아들이 있는 곳에 어미가 오는 게 이상한가. 황중령. 황태섭의 시선이 차수연 옆에 서 있는 이진우 일병에게로 향했다. 멍든 얼굴, 터진 입술, 겁에 질린 표정. 황태섭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병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저 병사를 어떻게 다루라고 지시했는지.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모른 척 연기했다. 아드님이셨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진우 일병이 사령관님의 자제분인 줄 알았다면 제가 각별히 챙겼겠지. 차수연이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내가 말하는 그 각별함이 내 아들을 정신병자로 몰아 내쫓고 짐승처럼 두들겨 패는 것이었나 보군. 오해십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부대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밑에 있는 간부들이나 병사들끼리 다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대장인 제가 어떻게 세세한 것까지 다 알겠습니까? 황태섭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다.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수작. 차수연은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세세한 걸 몰랐더라. 차수연이 손을 들자 대기하고 있던 감찰 장교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이게 뭔지 아나? 차수연이 서류 뭉치를 단상 아래로 던졌다. 종이들이 눈발처럼 흩날리며 황태섭의 발치에 떨어졌다. 지난 6개월간 자네가 결제한 관심 병사 관리 일지와 그린 캠프 입소심의 부결 내역이다. 내 아들 이진우에 대한 기록이 아주 상세하더군. 황태섭의 눈이 커졌다. 중대장이 3번이나 이진우의 그린 캠프 입소를 요청했어. 적응을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니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자네가 반려했더군. 사유가 뭐였지? 군기 확립 필요, 정신력 강화 요망.
심지어 엄살이 심함이라는 메모까지 잔에 필체로 적혀 있더군. 그건. 더 재미있는 건 이거야. 차수연은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들어보였다. 이진우가 의무대를 방문했을 때 군의관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냈어. 갈비뼈에 실금이 갔다고. 그런데 자네가 이걸 묵살하고 대대 의무대에서 파스나 붙여주라고 지시했지. 그리고 그날 밤 이진우는 완전 군장 구보를 뛰었어.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그들도 목격했던 일이었다. 아픈 병사를 억지로 뛰게 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황태섭. 내가 몰랐다고? 아니. 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내가 지시했으니까. 내가 설계했으니까. 내 아들을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망가뜨리는 이 지옥도를 내가 직접 그렸으니까. 차수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이유가 뭔가? 일개 병사 하나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황태섭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그의 인매가 비틀렸다. 공포가 분노로 그리고 억하심정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 기억 못하십니까? 황태섭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10년 전, 이군단 감찰 참모 시절, 당신이 내 진급 막았잖아. 차수연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내가 중령 진급 심사 앞두고 있을 때 당신이 내 비리 들춰내서 징계 먹였잖아. 덕분에 나는 동기들보다 5년이나 늦게 진급했고 요직은커녕 이런 최전방 오지만 뺑뺑이 돌았어.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은 게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당시 황태섭은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익을 취하다가 적발되었다. 차수연은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복수했나. 내 아들을 인질 삼아서. 그래. 우연히 전임 명단을 보는데 이진우라는 이름이 있더군. 부모란에 적힌 차수연이라는 세 글자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지. 하늘이 내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내게 준 모멸감, 고통.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 당신 아들이 여기서 병신이 되어 나가는 꼴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황태섭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하하. 어떻습니까, 사령관님? 천하의 차수연도 아들이 망가지는 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시나 보지. 꼴 좋다. 아주 속이 시원해. 순간 짜그하는 파열음이 났다. 차수연이 단상 아래로 내려가 황태섭의 뺨을 올려붙인 것이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황태섭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가 터졌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차수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장군의 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야망 때문에, 내 놈의 그 썩어빠진 열등감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죽을 뻔했어. 군복 입은 게 부끄럽지도 않나. 내가 그러고도 지휘관이야. 황태섭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았다. 차수연은 그를 노려보며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체포해. 이자의 계급장 당장 떼어버려. 헌병들이 달려들어 황태섭을 제압했다. 한 헌병이 황태섭의 전투복에 붙은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찌그하는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뜯겨나갔다. 황태섭은 발버둥 쳤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3대 대장이야. 너희들 다 영창 보내버릴 거야. 내가 갈 곳이 바로 영창이다. 아니, 영창으로도 부족해. 넌 군사법정에서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거다. 차수연은 끌려가는 황태섭의 뒷모습을 보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황태섭이라는 머리를 잘라냈지만 그가 퍼뜨린 독은 아직 부대 곳곳에 퍼져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아들 이진우를 보았다. 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계급장이 뜯겨나간 채 끌려가는 대대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절대 권력자였던 대대장의 몰락. 그것은 진우에게 해방감과 동시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차수연은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전 대대원 주목.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황태섭이 끌려간 후 연병장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다. 대대장이 끌려갔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은 컸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사령관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괜히 입 열었다가 나중에 보복당하면? 학습된 무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차수연은 그 공기를 정확히 읽어냈다. 병사들의 눈빛 속에 숨겨진 두려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삼키고 있는 저 입술들. 지금부터 전 병력은 생활관으로 복귀하지 않는다. 차수연의 선언에 간부들이 술렁였다. 이 시간부로 3대대의 모든 지휘권은 내가 직접 행사한다. 구중대를 포함한 전중대는 지금 즉시 연병장에 텐트를 설치한다. 오늘부터 모든 조사는 이 열린 공간에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 밀실 행정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였다. 감찰팀. 각 중대별로 병사들을 분리해. 간부들은 전원 행정반에 격리하고 휴대폰 압수한다. 병사들과 간부들의 접촉을 일절 금지한다. 감찰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병사들은 중대별, 소대별로 나뉘어 연병장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차수연은 그 한가운데에 야전 테이블을 깔고 앉았다. 지금부터 소원 수리를 실시한다. 하지만 종이에 쓰는 방식이 아니다. 내가 직접 듣겠다. 그녀는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내 아들 이진우가 당한 일 너희들도 다 보고 들었겠지. 어쩌면 너희 중 누군가는 방관했고 누군가는 동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가장 많은 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것을. 차수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두려운 거 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다시 지옥이 펼쳐질까봐, 내부 고발자로 찍혀서 남은 군 생활이 꼬일까봐 걱정되겠지. 하지만 약속한다. 나는 이 부대의 고름을 완전히 짜내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던 그 어떤 악마도 다시는 이 부대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보복에 대한 공포는 그만큼 깊었다. 그때 이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엔 충분했다. 저 말고도 맞는 애들 더 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누군가를 가리켰다. 7중대 김민석 일병. 지난주에 창고에서 선임들한테 야구 방망이로 맞았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데 축구하다 다쳤다고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지목당한 김민석 일병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10중대 박동은 상병. 간부들이 월급 카드 뺏어가서 유흥비로 썼습니다. 집에 돈 붙여야 하는데 못 붙여서 울고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진우의 고백이 이어지자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나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가장 약하고 멍청하다고 놀림받던 고문관 이진우가 가장 먼저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 병사들의 가슴을 때렸다. 민석아. 괜찮아. 나와. 진우가 김민석을 향해 손짓했다. 김민석 일병이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그의 바지를 걷어 올리자 종아리는 온통 피멍투성이었다. 차수연이 그 참혹한 광경에 입을 틀어막았다. 누가 그랬나? 차수연이 물었다. 김민석은 울먹이며 대열 속에 있는 한 병장을 가리켰다. 최 병장님이. 끌어내. 감찰 요원들이 즉시 해당 병장을 체포했다. 물꼬가 트이자 댐이 무너지듯 폭로가 쏟아져 나왔다. 사령관님. 저도 있습니다. 대대장 당번병이었는데 대대장이 기분 나쁜 날이면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행보관이 저희 부식 빼돌려서 밖에서 파는 거 봤습니다. 중대장이 성희롱했습니다. 1명, 2명, 10명. 일어나 나오는 병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말 못하고 가슴에만 쌓아두었던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차수연은 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수첩에 기록했다. 그녀의 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 강하게 눌렸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피해자의 수는 무려 20명.
단순한 구타부터 금품 갈취, 성추행, 그리고 황태섭이 사적으로 병사들을 자신의 농장일에 동원한 사실까지 상상 그 이상의 비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부대가 아니라 범죄 집단의 소굴이었다. 차수연은 기록된 명단을 들고 다시 단상에 섰다. 똑똑히 봐라. 그녀는 가해자로 지목되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무릎 꿇려 있는 20여 명의 간부와 선임병들을 가리켰다. 너희들이 재미로, 화풀이로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짓들이 만든 결과다. 20명의 영혼이 너희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장군의 분노가 아닌 자식 같은 병사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어머니의 죄책감이었다. 오늘부로 육사단 3대대는 해체 수준의 재편성에 들어간다. 가해자 전원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피해 병사 20명은 전원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 진단과 심리 치료를 받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군 생활은 내가 책임지고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와! 피해 병사들은 물론 지켜보던 나머지 병사들도 환호성을 질렀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단상 위에서 눈물을 훔치는 엄마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 보였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뱀의 머리가 남아 있었다. 황태섭 중령이 체포되면서 남긴 마지막 발악이 다가오고 있었다. 임시 지휘본부로 쓰이게 된 대대장실. 차수연은 황태섭이 쓰던 푹신한 가죽 의자를 치워버리고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압수된 황태섭의 비밀 장부와 대포폰이 놓여 있었다. 감찰실장인 김영석 대령이 들어와 보고했다. 사령관님, 황태섭의 대포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화 목록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누구지?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가 강기철 국회의원입니다. 국방위 소속 여당 간사입니다. 차수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강기철. 군납 비리 의혹으로 몇 번이나 도마 위에 올랐지만 그때마다 요리조리 빠져나간 정치판의 독사였다. 황태섭이 믿는 구석이 바로 그자였던 모양이다. 그때 대대장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내선 번호가 아닌 외부 직통 전화였다. 차수연은 수화기를 들었다. 누구십니까? 허허. 차 장군. 나야 강기철 의원. 예상대로였다. 늙은 구렁이 같은 목소리가 고막을 긁었다. 이야기 들었어. 아들 문제로 좀 흥분하셨다면서. 그래도 그렇지 멀쩡한 대대장을 그렇게 개 끌듯이 끌고 가면 쓰나. 군의 위신도 생각해야지. 군의 위신을 떨어뜨린 건 제가 아니라 의원님이 비호하시는 그 범죄자 중령입니다. 에이, 범죄자라니.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황 중령이 나랑 좀 각별한 사이야. 내 지역구 동생이기도 하고.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애들끼리 치고받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일을 키워. 내 얼굴 봐서라도 선처해 주셔. 내가 이번 장관 인선 때 차 장군 이름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 알지? 협박과 회유가 섞인 추악한 제안. 차수연은 피식 웃었다. 의원님, 지금 스피커폰입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헛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뭐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리고 황태섭 중령의 비밀 장부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강 의원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송금된 내역이 있더군요. 부식비 횡령해서 만든 비자금 의원님 주머니로 들어간 거 맞습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증거 있어? 그거 조작된 거야.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통화 녹음 파일과 장부를 가지고 내일 아침 뉴스에 나가겠습니다. 국방위 간사 병사들의 밥값 빼서 용돈으로 쓰다. 헤드라인으로 딱 좋지 않습니까? 야, 차수연, 너 옷 벗고 싶어? 네, 벗겠습니다. 이 쓰레기들 다 치우고 나면 기꺼이 제 손으로 벗겠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안 벗습니다. 의원님 금배지도 같이 떼어드리죠. 차수연은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내리꽂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기가 부서질 듯 울렸다. 김대령. 네, 사령관님.
이 녹취 파일이랑 장부 사본 지금 즉시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에게 뿌려. 그리고 검찰청 특수부에도 보내. 군 검찰은 못 믿겠으니 민간 검찰이랑 공조수사 요청해. 알겠습니다. 김대령이 신이 나서 뛰어나갔다. 차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철원의 산하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헌병대 차량에 갇혀있던 황태섭이 조사를 받으러 끌려 들어왔다. 수갑을 찬 그는 아까와는 달리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의원님이 가만 안 계실 거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황태섭이 이를 갈며 말했다. 차수연은 그에게 다가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뉴스 속보가 뜨고 있었다. 속보 육군 삼성 장군 군납 비리 및 병영 부조리 전면전 선포. 강기철 의원 연루 의혹 제기. 강 의원?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 내 전화는 받지도 않을걸. 황태섭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황태섭. 내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 차수연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자식 건드린 어미는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 하지만 너는 명예, 계급, 돈, 그리고 내가 그토록 챙기던 가족들까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 가족들도 고개 못 들고 다니게 될 거야. 쪽팔려서. 으아악. 황태섭이 괴성을 지르며 발광했다. 헌병들이 그를 바닥에 눌러 제압했다. 똑바로 봐. 차수연이 소리쳤다. 이게 내가 만든 지옥의 끝이다. 황태섭은 바닥에 처박힌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독사의 이빨이 완전히 뽑히는 순간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진우가 들어왔다. 군의관의 응급처치를 받아 붕대를 감은 모습이었다. 진우는 바닥에 널브러진 황태섭을 내려다보았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대대장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진우야. 차수연이 아들을 불렀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진우는 천천히 황태섭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대대장님. 아니, 황태섭 씨. 황태섭이 핏발선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죗값 똑똑히 받으십시오.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웅크린 패배자가 아니었다. 상처 입었지만 다시 일어선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차수연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7사단장 그리고 그 위에 부패한 별들까지. 아직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은 많이 남아 있었다. 다음은 사단장실이다. 차수연이 모자를 고쳐 썼다. 철원의 밤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철원의 밤은 깊었지만 제육보병사단 사령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니, 꺼질 수가 없었다. 예하 대대에서 터진 초유의 사태가 사단 지휘부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사단장 민창호 소장은 집무실 안을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거친 발소리가 카펫 위를 지시겼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차수연 중장이 강기철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다는 속보가 붉은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다. 민 소장은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향해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금이 갔지만 앵커의 목소리는 끊기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황태섭 그 멍청한 놈이 이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민창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황태섭 중령과 강기철 의원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다. 진급을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 대가로 부대 내의 이권을 넘겨주며 묵인해왔던 비리의 사슬. 그것이 차수연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만나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관이 사색이 되어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교육사령관님이 지금 위병소를 통과하셨습니다. 뭐라고? 벌써. 민창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3대대에서 4단 사령부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다. 그녀는 쉬지도 않고 곧바로 이곳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마가. 어떻게든 시간 좀 끌어봐. 내가 지금 육군본부랑 통화 중이라고 둘러대고. 그게 헬기로 오지 않으시고 육로로 오셨는데 헌병차 수십 대를 대동하고 오셨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막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도 밖에서 우렁찬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아닌 전투화가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점점 크게 다가왔다. 쾅. 노크도 없이 사단장실의 육중한 오크나무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문 밖에는 차수연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감찰 요원들과 헌병들이 병풍처럼 도열해 있었다. 차수연의 눈빛은 밤새 이어진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창호 소장. 차수연이 나직하게 이름을 불렀다. 민창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갔다. 아이고 사령관님.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앉아. 차수연은 그의 인사를 무시하고 소파 상석에 털썩 앉았다. 네? 앉으라고 했다. 내 말이 안 들리나. 서리빨 같은 명령에 민창호는 엉거주춤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사령관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3대대 일은 저도 유감입니다만 그건 황태섭 중령 개인의 일탈입니다. 제가 미처 관리 감독을. 개인의 일탈이라. 차수연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황태섭이 불기 시작한 진술서 사본이다. 황태섭이 강기철 의원에게 상납할 때마다 중간 배달 사고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네가 수수료를 챙겼더군. 매달 200만 원. 3년 동안 7,200만 원. 맞나? 민창호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건 황중령이 모함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자네 관사 옷장에 숨겨둔 현금 다발, 지금 내 부하들이 압수수색 중인데. 5만 원권 1년 번호가 군납업체에서 인출한 돈이랑 일치하던데. 이것도 모함인가? 사령관님. 압수수색이라니요. 영장도 없이 이게 무슨.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사후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모르나? 아, 자네는 정치질 하느라 군법 공부는 안 했나 보군. 차수연이 비웃음을 흘렸다. 민창호는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표정을 싹 바꾸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다. 좋습니다. 차수연 장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나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 강기철 의원 그리고 그 위에 당대표까지. 당신이 아무리 날고 기는 3스타라도 정치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적당히 타협합시다. 내가 옷 벗는 선에서 끝내줄 테니까 형사고발은 하지 마. 비열한 거래 제안. 자신은 명예 전역으로 연금이라도 챙기겠다는 속셈이었다. 차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민창호에게 다가갔다. 타협? 그녀는 민창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의 어깨에 박힌 별 2개를 톡톡 건드렸다. 이 계급장이 너한테는 거래 수단이고 노후 보장 보험일지 몰라도. 차수연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내 아들에게 그리고 저 밖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이 계급장은 공포였어. 너희가 가진 그 권력 때문에 아이들은 숨도 못 쉬고 죽어갔다고. 이거 놓으시오. 민창호. 너는 군인의 명예를 팔아넘긴 장사꾼에 불과해. 장사꾼에게 타협은 있어도 군인에게 불의와의 타협은 없다. 차수연이 고개를 돌려 헌병대장을 불렀다. 체포해. 육사단장 민창호.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범죄 은닉교사 혐의다. 너 후회할 거야. 차수연. 강 의원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민창호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헌병들이 그를 양쪽에서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차수연은 끌려가는 그를 보며 차갑게 일갈했다. 강 의원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내가 감옥에서 썩는 동안 밖에서는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거든. 민창호가 끌려나가고 사단장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차수연은 창가로 다가가 어두운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모두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온 것이었다. 압력이 시작된 것이다. 자, 이제 판을 더 키워볼까? 차수연은 서울행 헬기를 호출했다. 전장은 이제 철원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이동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역 육군 중장이자 교육사령관인 차수연이 아들의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여당 실세 국회의원과 사단장이 연루된 거대 비리 카르텔을 적발했다는 뉴스는 핵폭탄급 파급력을 가졌다. 하지만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강기철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차수연을 공격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차수연 중장은 자신의 아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두고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무리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장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선 지휘관들을 겁박하고 있지도 않은 비리를 조작해내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빗나간 모정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는 교묘했다. 빗나간 모정, 아들의 부적응. 강기철은 교묘하게 프레임을 비틀어 피해자인 이진우를 문제아로 차수연을 이성을 잃은 엄마로 몰아갔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차수연을 비난하는 여론 조작 세력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대회의실. 차수연은 국방부 장관 앞에 서 있었다. 장관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차수연을 달래려 했다. 차 장군, 일단 수사를 중단하고 복귀하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강 의원 쪽에서 자네 아들 생활기록부까지 공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렇게 가다간 자네 군복 벗어야 해. 장관님. 차수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장관을 바라보았다. 저는 제 군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제 아들과 부하들에게 부끄러운 지휘관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차수연은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지금 텔레비전을 켜주십시오. 장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리모컨을 눌렀다. 뉴스 채널 화면이 켜졌다.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임시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청년들이 단상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1명, 2명, 5명. 무려 20명이었다. 그들은 육사단 3대대의 피해 병사들이었다. 그리고 그 맨 앞줄, 붕대를 감은 이진우가 서 있었다. 차수연이 입을 열었다. 제가 준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이진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벗었다. 멍투성이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저는 육군 육사단 3대대 일병 이진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전우들은 저와 함께 지옥을 견뎌온 피해자들입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강기철 의원은 제가 적응을 못해서 맞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20명이 전부 적응을 못한 문제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그리고 부조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맞았습니다. 이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옆에 있는 김민석 일병의 바지를 걷어 올렸다. 피멍이 든 다리가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다. 이게 적응 부족의 증거입니까? 이건 고문입니다. 황태섭 중령과 간부들은 우리를 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하면 너네도 별 달고 와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이진우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는 장군의 권위로 오신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살리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셨습니다. 강기철 의원님, 당신이 받은 돈 500만 원은 우리 병사들이 먹어야 할 밥값이었고 다친 곳에 붙여야 할 파스 값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니 좋으셨습니까? 이진우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는 여론을 순식간에 뒤집었다. 빗나간 모정이라는 프레임은 산산조각 났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강기철 사퇴, 차수연 응원, 육사단 진상규명으로 도배되었다. 뒤이어 다른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황태섭이 시켜서 강기철 의원의 선거운동에 댓글 조작을 했다는 증언까지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를 넘어선 게이트였다. 국방부 장관실의 침묵은 무거웠다. 장관은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이겼네, 차장군. 그때 차수연의 전화가 울렸다. 검찰 특수부장이었다. 사령관님, 방송 잘 봤습니다. 여론이 움직이니 저희도 움직일 명분이 생겼습니다. 강기철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었습니다. 지금 집행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파헤쳐 주십시오. 차수연은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 화면 속 아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엄마 뒤에 숨던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세상과 당당히 맞서 진실을 외치는 청년이 그곳에 있었다. 차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잘했다, 내 아들. 정말 잘했어. 이날 오후 강기철 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은 뉴스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자의 추락은 비참하고도 신속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봄이 찾아왔다. 사건이 있고 한 달 후 국군수도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환자복을 입은 이진우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있던 멍 자국은 거의 사라졌고 패였던 볼살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다. 진우야. 익숙한 목소리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사복 차림의 차수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엄마.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미소. 차수연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입대 전의 맑은 미소였다.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해도 된대요. 민석이 형이랑 동훈이 형도 많이 좋아졌고요. 차수연은 아들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었던 손등도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진우야. 퇴원하면 전역 절차 밟자. 의병 제대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집에서 쉬면서 치료하고 복학 준비해. 차수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군대라면 치를 떨 아들에게 더 이상의 복무를 강요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의외였다. 아니요, 엄마. 저 전역 안 할래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또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지옥은 이제 없잖아요. 엄마가 다 없애주셨잖아요. 진우는 단단한 눈빛으로 차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가 도망치듯 나오면 아직 군대에 남아있는 다른 친구들은 어떡해요? 저만 편하자고 나오는 건 비겁한 것 같아요. 저 끝까지 마칠래요. 병장 만기 전역해서 엄마한테 떳떳한 아들 되고 싶어요. 차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자신의 품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자신만의 신념을 가진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꿈? 네. 군 법무관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억울한 병사들이 없게 법으로 지켜주는 사람이요. 엄마는 장군으로서 부조리를 없애주셨지만 저는 법으로 약한 병사들을 돕고 싶어요. 차수연의 가슴 벅차올랐다. 아들이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그 고통은 아들을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되었고 이제 그 안에서 강철 같은 신념이 태어난 것이다. 그래. 내 뜻이 정그렇다면 말리지 않으마. 대신 약속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하기로. 참지 말고. 네, 알겠어요. 중장님. 진우가 장난스럽게 거수 경례를 했다. 차수연도 미소를 지으며 마주 경례를 했다. 충성. 두 모자의 웃음소리가 벚꽃잎 사이로 흩어졌다. 며칠 뒤 차수연은 육사단 연병장에 다시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살벌했던 긴장감 대신 활기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과 간부들은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병영 생활과는 개방형으로 바뀌어 밀실 폭행이 불가능해졌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눈빛이 살아있었다.
차수연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장병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약속합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존엄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사들입니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그 함성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차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철원의 맑은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렀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니,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군복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아들의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엄마, 고마워요. 나를 구해줘서. 그리고 나의 영웅이 되어줘서. 차수연은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아니야, 진우야. 내가 나를 구한 거야. 내가 나를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 주었단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별 3개가 오늘따라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닌 수호의 상징이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봄은 1년 전 철원의 그 시린 봄과는 달랐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봄은 따스했고 활기가 넘쳤다. 육군참모총장 집무실.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대장사성 장군이자 육군참모총장이 된 차수연은 창밖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4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1년은 그녀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에게 격동의 시간이었다. 육사단 사태 이후 차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육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녀가 휘두른 칼날은 예리하고 정확했다.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일명 차수연법이라 불리는 병영 부조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였다. 폭행, 가혹행위, 금품 갈취 등 병영 내 악습이 적발될 경우 가해자는 물론이고 이를 은폐하거나 방조한 지휘관까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옷을 벗기는 강력한 조치였다. 처음에는 군 내부의 반발도 거셌다. 지휘관들이 위축된다. 군기가 빠진다. 음지에서 들려오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을 차수연은 실력으로 잠재웠다. 그녀는 보여주기식 군기가 아닌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선진 병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합리적으로 늘리고 병영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전면 교체했다. 무엇보다 마음의 편지를 익명이 아닌 전문 상담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고충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탈영률과 자살률이 창군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전투력 측정 수치는 오히려 상승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선임의 눈치를 보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훈련과 자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총장님, 법무실장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정복을 갖춰 입은 법무실장이 깍듯이 경례했다. 총장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황태섭과 민창호에 관한 건입니다. 차수연의 눈매가 잠시 차가워졌다. 말해봐. 2 사람 모두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수감 태도가 양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차수연은 픽 웃음을 터뜨렸다. 반성이라. 감옥 안에서 편하게 밥 먹고 잠자니까 세상이 용서해 준 것 같나 보지. 황태섭은 징역 5년, 민창호는 징역 7년, 강기철 전 의원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명예와 권력은 박탈당했고 연금 수령 자격조차 잃었다. 불어해. 그리고 교도소장에게 전해.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 그들에게 바깥 공기는 사치라고. 특히 황태섭은 노역 시간을 더 늘리라고 해. 병사들이 흘린 땀의 무게를 뼛속까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총장님. 법무실장이 물러가고 차수연은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아들 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봄눈 녹듯 부드러워졌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제1법정.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안 검찰관석에 앉은 한 남자의 등은 꼿꼿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단호한 눈빛, 그리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대위 계급장. 그는 육군 법무관 이진우 대위였다. 과거 겁에 질려 떨던 일병 이진우는 이제 없었다. 그는 전역 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다시 군복을 입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법으로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오늘 재판은 7년 전 육사단 사건을 연상케 하는 악질적인 후임병 폭행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모 사단 사단장의 아들인 박 중사였다. 변호인단은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들로 꾸려져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만하게 말했다. 피고인 박 중사는 피해자를 교육하려는 의도였지 악의적인 폭행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레퍼토리. 교육, 적응 부족. 이진우 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울림이 있었다. 검찰관 말씀하십시오. 이진우는 피고인 박 중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변호인은 자꾸 교육이라는 단어로 폭력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단서를 보십시오. 고막 파열, 늑골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이 교육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파괴의 결과입니까? 이진우는 준비한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며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어도 군대는 잘 돌아간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인격 살인입니다. 변호인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건 친근함의 표현이 다소 과격했을 뿐. 친근함? 이진우가 헛웃음을 지으며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제가 그 기분을 잘 압니다. 저 역시 7년 전 저 피고인과 똑같은 말을 하는 선임들에게 짓밟혔던 피해자였으니까요.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진우가 차수현 총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가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때 저를 때렸던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 서라고. 친동생 같아 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의 영혼을 죽이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우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진우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지금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배경을 믿고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이 땅의 정의는 죽은 것입니다. 본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이진우의 최후 변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해자 부모는 오열하며 이진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박 중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이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법원 복도 끝에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네, 엄마. 재판 방금 끝났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지? 그럼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꼭 가야죠. 그날 저녁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오늘은 차수현 대장의 저녁식이 있는 날 전야였다. 내일이면 그녀는 40년 군 생활을 마감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간다. 공관 마당에서는 조촐한 가족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외부 손님은 없었다. 차수현과 이진우 그리고 7년 전 함께 고통을 겪고 이제는 형제처럼 지내는 김민석, 박동훈 등 옛 전우들이 초대되었다. 김민석은 어느새 번듯한 사회인이 되어 가정을 꾸렸고 박동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었다.
사령관님, 아니 총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민석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민석아, 이제 밖에서는 그냥 이모라고 불러. 총장은 무슨. 차수연이 웃으며 고기를 구웠다. 그녀는 오늘 정복 대신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기품이 흘러넘쳤다. 저희가 그때 총장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고기도 먹네요. 박동훈이 눈시울을 붉혔다. 너희들이 잘 버텨준 덕분이야. 그리고 우리 진우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고. 차수연이 진우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7년 전 면회실 구석에서 벌벌 떨던 그 아이는 이제 누군가를 지켜주는 강인한 나무로 자라나 있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진우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차수연에게 다가왔다. 엄마, 잠시 저랑 산책 좀 하실래요? 두 사람은 공관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내일 저녁식 기분이 어떠세요? 진우가 물었다. 글쎄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네. 평생 입던 군복을 벗는다니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제 늦잠 좀 잘 수 있겠구나 싶어서 좋기도 하고. 차수연이 소녀처럼 웃었다. 엄마는 최고의 군인이셨어요. 역사에 남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차수연이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진우야. 기억나니? 7년 전 철원에서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거. 네. 밥 먹여준다고 하셨잖아요. 따뜻한 밥. 그래.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 내 아들 밥 한 끼 편하게 먹이려고. 그런데 싸우다 보니 알겠더라.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걸. 내 아들이 귀하면 남의 아들도 귀하다는 걸. 차수연이 진우의 옷깃을 여며주었다. 엄마는 이제 군복을 벗지만 내가 입은 그 군복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은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진우는 차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엄마,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 나야말로 고맙다. 잘 자라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과거에는 저 별들이 닿을 수 없는 권력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저 아름답게 반짝이는 희망의 빛일 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계룡대 대연병장.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차수연 대장의 전역 및 이임식이 거행되었다. 단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수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귀빈석 맨 앞줄에 앉은 이진우 대위와 20명의 옛 전우들이었다. 그들은 차수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왔다. 예포 19발이 발사되고 차수연이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사랑하는 육군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40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습니다. 돌이켜보면 훈장도 받고 칭송도 받았지만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별을 달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수연의 시선이 이진우에게 머물렀다. 나의 가장 큰 영광은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병사들의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군인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장내에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군대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우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이 만들어갈 군대는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차수연이 거수경례를 올렸다. 대장 차수연.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충성.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많은 병사가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단순한 총장이 아닌 그들의 어머니이자 진정한 리더였다. 식이 끝나고 차수연이 단상을 내려오자 이진우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다. 프리지어 꽃다발이었다. 꽃말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축하드려요, 민간인 차수연 씨. 진우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꽃을 건넸다. 고맙다, 이진우 법무관님. 차수연이 꽃을 받아들며 활짝 웃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차수연과 이진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이 꽃빛 속에 서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씻겨 내려갔고 부패했던 권력은 사라졌다. 이제 그곳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서로를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차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었다. 가자, 진우야. 맛있는 밥 먹으러. 네, 엄마. 제가 살게요. 오, 우리 아들 돈 좀 버나 보네. 그럼요. 저 능력 있는 변호사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벚꽃길을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겨울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의 축복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